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종교전쟁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종교전쟁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네덜란드 독립전쟁과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위구르 전쟁, 그 다음에 30년 전쟁,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네덜란드 독립전쟁을부터 살펴볼게요. 그럼 여기서 네덜란드의 의미를 이제 봐야 될 텐데, 네덜란드의 의미는 저지대죠. 네. 그래서 이제 해수면보다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그 땅들이 낮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간척지였는데 어 그 갯벌이었는데 이거 메꿔 갖고 이제 간척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네덜란드보다 좀 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지역인데 어차피 룩셈부르크는 조그만 나라니까 건너뛰고 여기 네덜란드, 벨기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덜란드가 왜 스페인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냐, 그걸 인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인제 합스부르크과의 이제 그 관련돼서 인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합스부르크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택을 잘해 가지고 그 당시 거대한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점을 이뤘던 왕이 칼 5 세거든요. 이 칼 5세 때 정점을 이뤘는데, 칼 5 세는 이 거대한 제국을 그 당시 두 개로 나눴죠. 그래서 이쪽 독일 합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페르난드 2 세 자기 동생에게 줬고, 그다음에 스페인 합스부르크가는 필리핀 2 세에게 줬죠. 근데 이 스페인은 그 당시 또 겨운 동맹을 통해서 네덜란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지역을. 그래서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이렇게 같은 이제 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이제 독일 합스부르크나 스페인 합스부르크가 다 종교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독일 합스부르크는 30년 전쟁,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네덜란드 독립전쟁,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걸 왜 겪었냐 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의 왕국에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배자의 종교를 시민들이 따라야 된다, 그런 원칙이 있었어.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그 당시 중앙 집권 정책을 이제 했는데, 이들이 믿고 있는 건 천주교죠. 그러니까 천주교를 통한 중앙 집권 정책들이 그 당시 인제 신교들의 세웠을 때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전쟁은 나중에 좀 설명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네덜란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세 시대 때부터 모직물이 공업 발달됐죠. 예.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죠. 그래서 모직물이 공업 발달된 지역이 요 지역이죠, 여기. 예. 그래서 오늘날 벨기에 북부 지역, 여기 안트페르페를 중심으로 해 갖고 요 지역이 발달됐는데, 요걸 이제 프랑드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이제 지리적 문제를 같이 물어보는 게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영국의 양모를 이제 수입을 해서 모직을 이제 했던 그건데, 하여튼 모직물 공업이 발달됐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모직물 공업이나 그다음에 중개무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시민 계급이 성장했고요. 특히 이제 요쪽 어 네덜란드 북부 지역 있죠? 요 지역에는 카톨릭보다는 신교들이 많았어요. 여기 남부는 이제 카톨릭이 많았고, 자 그래서 이런 데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위생이라고 얘기하죠. 고위생. 원래 이 고위생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지 집단이라는 의미거든요, 거지 집단. 이 고위생이. 그래서 네덜란드 총독이 이제 딱 파견하고 나서 밑에 있는 관리들에게 물었어. 이 신교들을 "이들 뭐라고 부르냐?" 어 이들은 이제 "거지 집단이니까 쪼금 더 들어가지 마." 나 이런 말에서 인제 뭐냐면 고위생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교들을 조롱하는 그 명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인제 특히 서양에서는 자기들 조롱하는 그 명칭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표현으로 삼더라고요. 이게 자주 흔히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위생이야. 자 그러면 왜 네덜란드가 인제 일어났냐, 독립전쟁이. 그걸 인제 볼 텐데, 일단은 배경부터 볼게요, 일단. 자 여기 인제 내용을 보면 일단 지역적인 어떤 특성과 자치적인 특권을 무시했다. 아 그래서 이제 각주 네덜란드국 중에는 연방 국가로서 각주의 특징적인 어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입헌적인 것도 있었고 의회도 있었는데 이걸 다 무시해 버렸고, 그다음에 스페인 관리들이 파견을 직접 통치하는 필립 2 세 네덜란드 정책에는 네덜란드 반감이 인제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필립 2세, 그러니까 그 아버지 칼 5세는 나름대로 네덜란드 출신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대한 좀 예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를 어떤 배려하는 정책을 좀 했거든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필립 2세는 그런 생각을 안 했죠. 원래 네덜란드 자체가 무슨 독립을 하려고 인제 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들 종교를 인제 지키고 보장해 주고 그다음 자치를 인정해 줬으면 그냥 어 스페인 밑에 들어가는 것도 신경을 안 썼거든. 얘들은 정치보다는 경제, 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필립 2 세가 이 당시에 인제 중과를 하고 그리고 스페인과 경제 상업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도 모진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경쟁 관계였죠. 그다음에 제일 결정적인 것이 카톨릭 강요야. 그래서 이제 필립 2 세나 그 앞에 있는 칼 5 세나 이 카톨릭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왕국의 하나의 종교나 원칙 때문에 했는데, 자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네덜란드 독립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주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1135 번부터 해서 1136 번까지 한번 읽어 볼게요. 서양사 총론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론보다는 저는 총론이 훨씬 더 낫긴 해요. 총론이 이렇게 딱딱 이게 깔끔한 문장으로 적혀 있고 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개론에서 인제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총론은 인제 뭐 그 보조 구제도 인제 있겠는데, 일단은 제가 인제 개론은 어차피 인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많이 읽기 때문에 읽지 않는 이제 총론을 가지고 좀 배경 지식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여기다 좀 많이 적어 놨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스페인과 같이 전제군주가 실시되어 정통적 각주의 입헌적 분리 및 특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스페인은 네덜란드와 도시의 기족대 특권을 박탈하고 네덜란드에 등용하지 않고 스페인 관리들을 파견하여 통치했다. 이와 같은 경제 정치적 이유 외에도 네덜란드는 필립 2세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칼 5세의 출생지가 네덜란드였고 지역 주민의 공감을 사는 정책을 실시한 반면에 필립 2세는 스페인에 태어나 교육받아 스페인어가 1599년 이후 섭정을 보내 통치하여 네덜란드의 위성적인 존재를 취급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때 섭정을 이제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기 이제 마르텔이라는 사람이에요. 마르텔. 그래 갖고 인제 요 마르텔 때 폭정 중지와 종교 재판 개선을 했지만 무시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음 그 그걸 이제 계기로 해 갖고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또 보겠습니다. 자 북부 제주. 북부 제주는 인제 여기 요 지역을 의미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네덜란드는 여기 북부 쪽이 인제 뭐냐면 고위센들이고 요쪽 오늘날 이제 벨기에 쪽이 남부가 카토릭이거든요. 이거 인제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자, 북부 제주에서는 여러 주에서는 칼빈파의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점차 세력권을 잡혀갔는데 그 때문에 탄압을 받았다. 칼 5세는 종교 재판을 실시하고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고, 유명한 국제법 아버지 그로티우스다는 칼 5세 박해로 1521년부터 55년 사이에 10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이 희생자 수는 가장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나. 1550년에 뭐냐면 칼 5세의 침령으로 다수 프로테스탄트를 하형이나 교수형, 생미장을 명령으로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에스파냐 필리피 2세가 누굴 이제 총독을 파견했냐면 브루셀이라는 사람을 파견했어. 그래서 이때 이제 공포 정치를 실시했어요. 특별재판소를 주최해 가지고 신교도 8,000명을 처단하고, 그다음에 상품 거래에 대한 10% 중과세, 또 부동산 매각 5% 등등 이렇게 해 갖고 있는데 이게 전 이해를 못해요. 이 중과세가 인제 이게 중과세인가 인제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지금 부가가치세를 10% 부과하고 부동산 매각을 할 경우에는 인제 양도세라고 해서 뭐냐면 이게 2년 안인가 5년 안에 인제 팔면 인제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이거 하여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중과세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인제 세금이 많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이런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 당시 네덜란드인이 이 브뤼셀의 어떤 폭정 중지와 종교 재판 개선을 청원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예 네덜란드 안 되겠다.' 해 갖고
독립을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 갖고 인제 처음에 독립 전쟁을 일으킬 때는 요 지역만 좀 일어난 거였어요. 요 지역. 네, 네덜란드 공화국 그러니까 북부 지역 있죠? 요게 북부 중심으로 인제 일어났고, 자 요게 이제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누구를 이제 파견했냐면 그 당시에 그 알바궁을 인제 파견했어요, 사령관으로. 그래서 인제 피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포 정치를 실시하고, 자 그러니까 인제 이 당시 인제 그 오렌지궁 원령을 지도하되 국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때 독립운동을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반란이 이제 원래 일어날 때는 마르트의 폭정 정지를 인제 하기 위해서 반란했는데, 더 인제 뭐냐면 가혹하게 노니까 인제 "독립 전쟁은 독립까지 하자." 해 가지고 이제 일어났어. 그래서 이때 이제 오렌지군 원령이 인제 좀 이름을 외워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인제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네덜란드에 이제 보면 여기 있어요. 홀란드란 있어요. 홀란드. 그래서 보통 이제 하란이라는 말 있죠. 네덜란드를 하란이라고 이제 한자로 적잖아요. 하란이라는 말이 홀란드를 이제 음차해 갖고 적었거든요. 이 네덜란드 여러 북부주 중에 제일 유명한 주가 홀란드야. 그 홀란드의 뭐냐면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예. 그리고 요 중심지가 이제 암스테르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오렌지정을 중심으로 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처음에는 북부 지역만 인제 뭐냐면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용병들이 많았어요, 용병들. 용병들의 특징이 뭐예요? 약탈이죠. 그래서 월급을 안 주니까 그 당시 이제 스페인의 용병들이 그 당시 안트베르크를 약탈시켜 버린 거야. 이 안트베르크는 그 당시 프랑드 지역으로서 어 초창기 네덜란드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트페르페가 이제 약탈당하고 그때 폭삭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인제 망하고 나서 중심지가 어디로 옮겨졌냐면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옮기게 돼요. 자 그래 갖고 결국에는 이제 가만히 있었던 남부 지역까지, 카톨릭 남부 지역까지도 결국엔 이 약탈 사건을 계기해 갖고 어디에 가담했냐면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가담을 하게 되죠. 자 그렇지만 인제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을 가담했던 이 남부 10개 주는 그다음에 스페인에 또 회유에 넘어가고 다시 인제 독립전쟁으로 인제 탈려 나 나가 그 하다가 나와 버려요. 그래서 스페인의 통치를 계속 받게 되는데, 오늘날 이 남부 10개 주가 어디냐면 여기 벨기에 지역이죠. 벨기에 지역. 자 하여튼 그래서 결국 북부 7개 지역은 위트레트 동맹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싸우고,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또 참여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그 종교 전쟁에 외세가 개입을 해요. 결국에는 베스튼팔렌 조약으로 국제적 독립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때 영국이 뭐냐면 스페인과 한번 이제 그때 대규모 해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카렌해전이죠. 카렌해전. 그래서 카렌해전이 요때 일어나는 거야, 요때. 그래서 하여튼 요 과정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좀 볼 게 인제 뭐냐면, 여기 원룸이 이제 암살도 있고, 요건 각자 읽어 보시고요. 이 전쟁 중에 원룸이 암살당했고요. 요거 인제 좀 볼게요. 자 여기 프랑스와 영국의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었고, 1588년 영국과 스페인 전쟁이 일어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국 함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카렌해전 유명한 해전이죠. 필립 2 세는 1598 년에 죽었고, 그다음에 필립 3세 때 네덜란드 독립전이 계속됐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독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계속 요것만 보면 되는데, 승리의 원인은 뭐냐? 일단 영국의 지원. 앞에서 인제 영국이 해상으로 이제 많은 지원을 했고, 그 당시에 아르메다 해전. 아르메다 해전은 카레를 해전이에요. 동일한 말이에요. 스페인의 이제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아르마다라는 의미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라는 의미죠. 예. 그래서 요때 깨졌기 때문에 인제 있고, 보통 카렌해전이라고 불려요. 예. 그래서 교과서에도 카렌해전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카렌해전 진행 과정은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하거든요. 근데 여기 뭐 전쟁터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 건너뛰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이나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잘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치 체제가 뭐냐?
자, 독립하고 나서 인제 네덜란드, 요때 네덜란드는 이제 북부 네덜란드를 의미하죠. 자, 네덜란드는 연방제 공화국을 선택했죠. 특히 이제 홀란드주를 중심으로 해 갖고 안트페르페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인제 했는데, 안트페르페 위치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해 주세요. 여기에 안트페르페가 아니라 암스테르담이죠. 예, 잘못 했어요. 예. 암스테르담의 위치가 여기 있죠. 예. 여기가 인제 뭐가 이제 유명하냐면 금융이 되게 유명해, 금융. 그래서 17 세기 때 금융의 중심지는 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의 인제 그 거래소도 있었고 선물 거래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옵션, 온갖 이게 뭐냐면 금융 기법도 요때 발전이 됐는데, 이 금융 중심지로 암스테르담이 부각됐던 게 뭐냐면 이 스페인의 정책 때문에 그래요. 스페인이 원래 인제 재정복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지원을 받았냐면 유대인의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이제 통일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자기까지 지금까지 막 도와줬던 유대인들을 기독교로 강제 개종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칙령을 내리고 "너희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로 인제 강제 개종을 하든지 싫다면 다른 나라 가라. 대신에 너희들 재산 다 두고 가라."는 거야. 결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스페인을 떠났고요. 어디로 갔냐면 여기 그 뭐냐면 네덜란드로 갔어.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고위생이 지배한 나라지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이 중개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포용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종교는 이제 고위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뭐 카톨릭이나 유대교나 이런 사람들 박해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제 뭐냐면 그 네덜란드를 갔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 가지고 그 당시 네덜란드가 유대인의 어떤 자본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금융이 상당히 발달하게 됐고, 거꾸로 이제 스페인은 상당히 인제 뭐냐면 쇠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스페인의 몰락 중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 자본들이 어디로 이동했다? 여기로 이동했기 때문에 암스테르담이. 예. 하여튼 있는데, 그래서 영국이 이제 부각되기 전까지 17 세기까지는 요 암스테르담이 그 당시 금융의 중심지였고요. 나중에는 영국의 런던으로 인제 이동하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총독과 연방회의가 있고 주의회, 그다음에 자치권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인제 여기는 네덜란드 여러 주의 연합국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 원래는 연방제 공화국이었지만 뒤에 얘기했지만 비회의 결과 왕국으로 전환됐죠. 그래서 오늘날 네덜란드는 입헌 공화국이죠. 입헌 공화국. 자, 경제력은 모직물 공업이고 조선업, 중개사업 이런 것도 했는데, 모직물 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영국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영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모직물을 만들게 돼요. 원래 영국은 양모를 인제 뭐냐면 네덜란드에 줬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패스트가 유행했던 그 14 세기 후반부터 중반부터 많은 인제 뭐냐면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이 패스트를 인제 피하기 위해서 잉글랜드로 많이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자체적으로 모직물 제작 기술을 익히게 되니까 인제 뭐냐면 모직물을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처음에는 영국하고 잉글랜드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지역이 서로 간의 협력 관계였는데 이제 경쟁 관계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조선업이 발달됐고 중개 산업이 되게 발달됐다. 네덜란드는 또 막대한 또 식민지를 인제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 갖고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요. 동인도 회사. 참고로 이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다음에 네덜란드나 등등등등 이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인제 동인도 회사나 뭐 서인도 회사 같은 특수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냐면 이들을 뭐냐면 내세워 갖고 인제 식민지 경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 본국이 직접 나서서 인제 식민지 경영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제 동인도 서인도 회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하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식민지 사업 자체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산업이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국가가 직접 나설 경우에는 이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재정적인 어떤 파탄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제 식민지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근데 본국의 군대를 직접 파견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서 대피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인적 손실이 강할 거야. 많은 여론적 비판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 군사 기업 용병회사를 만든 다음에 바스 그 뭐냐면 이걸 기관을 통해서 인제 용병을 모집해 갖고 인제 거기 지역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나 뭐 서인도 회사에 고용된 용병들이 가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정복하고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뭐 죽으면 많은 사람이 죽으면 뭐 본국하고는 이제 상관없겠죠. 어차피 일개 회사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리스크를 이제 뭐냐면 좀 덜 하려고 왜냐면 리스크 감수 차원에서 이 동인도 회사를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는데 특히 네덜란드가 인제 아시아 지역에서 식민지 거점이 됐던 것이 뭐냐면 바타비아야, 바타비아. 오늘날 자바 섬에 있는 거죠. 자바. 예. 자카르타죠 지금. 음.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했다. 그래서 지금 바타비아 자카르타 중심의 자바섬이 인구가 1억 6천 인가 7천 인가 그런데요. 인구의 고밀도로 밀집된 지역인데 러시아 인구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 바타비아 내용은 좀 알아두시고 이 명칭 정도는. 자 그다음에 원래 동남아시아 쪽으로 인제 유럽 열강들이 처음에 진출할 때 왜 진출했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향신료 무역 때문에요. 유럽인들은 인제 뭐냐면 육류성 단무지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 뭐냐면 이게 어 고기를 오랫동안 그 당시 냉장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을 못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훈제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뭐 염장해 가지고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냄새가 되게 심했나 고기 냄새가. 그걸 인제 뭐냐면 없애기 위해서 후추 같은 향신료가 많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향신료가 인제 어디에 많이 나와요? 인도나 저쪽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이제 17 세기 초반까지 뭐냐면 향로 무역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제 네덜란드는 영국의 본격적으로 인제 뭐냐면 나타났던 인제 17 후반 영국, 프랑스가 이제 17 후반부터 인제 본격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냐면 동남아시아나 세계 무역을 패권을 주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치만 이제 17세 후반 때 뭐냐면 어떤 나라가 등장해요? 영국과 프랑스가 등장하죠. 특히 이제 영국이 모직물공으로 쇠퇴했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항해조개 때문에 중개무역을 쇠퇴했는데 요 항해조회는 뭘 겨냥해서 만든 거냐면 네덜란드 중개무역을 겨냥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식민지 획득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도전 이런 것들 17세 후반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식민지를 영국 특히 이제 영국에 많이 뺏겼죠. 예. 오늘날 뉴욕도 원래는 이제 이 땅이 원래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원래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영국한테 뺏겼고 뭐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인제 네덜란드는 얘기 했고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 남부 네덜란드 지역을 좀 약간 정리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어 자 원래 남부 네덜란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네덜란드 독립전쟁에 중간에 참여했다가 다시 설득당해 가지고 그대로 스페인 지배가 있었죠. 자 그래 갖고 인제 이 당시 이제 그 벨기에라고 했죠, 이 지역을 오늘날. 그래서 인제 남부 10주는 계속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고 스페인이랑 네덜란드라고 또 불려요, 요 지역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스페인 왕위 계승 정쟁 이후에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에 나왔던 위트레이트 조약이 있어요. 위트레이트 조약. 이걸 맺고 나서 이 지역이 어디로 인제 갔냐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로 이양돼요. 그래서 이걸 오스트리아랑 네덜란드라고 해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원래 위트레트 조약이 아니라 라스탄트 조약인데 이건 지금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이게 책마다 좀 약간 좀 잘못되어 있는데 하여튼 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로 넘어갔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빈해에서 유독 열강들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늘날 베네루스까지 이제 그 오늘날 이제 뭐냐면 루셈부르크 있죠? 루셈부르크까지 통합해서 베네루스 3 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베네루스 3 국을 이제 통합한 통합 네덜란드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인제 거기 벨기에이 이제 뭐냐면 독립했죠. 7 월 혁명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이제 7월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벨기에이 독립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독립국가로 인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통합 네덜란드 왕국 구성했던 이제 루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다시 또 이 왕도 이제 그때 그 1890 년에 그 뭐냐면 독립을 해요. 예. 그래서 인제 하여튼 이렇게 해 갖고 인제 뭐냐면 오늘날 그다음 네덜란드, 벨기에, 루셈부르크 이렇게 인제 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처음에 스페인에 지배받고 있다가 위트헤트 조약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로 넘어갔고요. 네. 요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좀 잘못된 내용도 있긴 한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인제 뭐냐면 있다가 네덜란드 왕국 통합왕국 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3 월혁명에 7 월혁명에 일어나서 벨기에도 독립했다. 요 과정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위그너 전쟁을 보겠습니다. 위그너. 자 위그너 전쟁은 인제 여기 있는데 이 위그너의 이제 원인은 일단 구교도 카톨릭 같은 게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90%가 그 당시 그 프랑스 카톨릭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90%가 구교도들 카톨릭들이 많죠. 지금도 많아요. 물론 지금은 유럽에서는 이제 종교를 안 믿는 이제 무당파 애들이 되게 많죠. 무신교들이 많아서 그런데 하여튼 프랑스는 정통적인 카톨릭 나라였다. 자 거기에다가 인제 위그너가 인제 소수파였죠. 10%. 근데 위그너 어디에 이제 주로 많았냐면 남부 프랑스에 많았어. 그러니까 이 남부 프랑스는 중세 시대부터 이단이 되게 많았던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문화적 영향 때문에 그 당시 그 남부 프랑스에 많았고 계층적으로 볼 때는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신흥 계층들이 되게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다수파였던 그 카톨릭 세력들이 요 소수파인 위구르들을 막 탄압을 해. 박해려고요.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또 정치적 문제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인제 귀족 간의 세력 다툼, 귀족과 왕권의 대립, 왕위 계승 문제가 또 연결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위그너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인제 또 국제적 성격도 있죠. 그래서 영국이 위그너를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에스파냐는 이제 카톨릭을 지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인제 왜 이런 것들이 인제 일어났는지 가정을 좀 볼게요, 구체 가정을. 자, 여기 보면 인제 카탈리노가 인제 있는데 요 당시에 이제 왕이 누구였냐면 앙리 2 세였어요. 근데 이제 앙리 2 세가 그 당시 이제 나이가 되게 어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석정 어머니였던 카트린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인제 뭐냐면 그 위그너 칙령을 이제 반포해. 위그너 칙령. 위그너들에게 일정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부여하는 칙령을 공포했는데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이 칙령을 반포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은 잘 안 받아들인 거야. 예. 그래서 인제 결국에는 기조금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카톨릭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압력 때문에 철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기지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카톨릭 세력들이 뭐냐면 다시 위그너들을 공격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왜 바시 학살이 있어요. 이게 서양사 강좌에 나와요. 그래서 이 바시 학살을 계기로 해 갖고 위그너 전쟁이 촉 촉발했고 거기에 인제 앞에서 얘기한 외세가 또 개입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 갖고 일시적인 이제 후전 조약을 맺게 돼요. 이 생제르만 조약을 맺게 되고 그 후전 조약을 맺고 나서 양측의 인제 합의하에 뭐냐면 혼인이 이루어지죠, 양측 혼인이. 그래 갖고 인제 그 당시 이제 성 바르토르모 날에 그 당시 카톨릭 측의 마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고. 예. 마고하고 그 당시 이제 남부 지역에 나바르 왕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앙리가 있어. 나바로 앙리가 이제 앙리 4 세가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하기로 약속했는데 이때 카톨릭 측에서 뭐냐면 어 파리에 와 있었던 신교들을 공격하죠. 나바로 앙리를 비롯해서 여러 신교들을 공격하고 그때 많은 인제 뭐냐면 신교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인제 바르토르모 날, 성 바르토르모 성인을 기리는 날에 일어났기 때문에 성 바르토르모 대학살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 그 학살을 계기로 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인제 3 명의 앙리가 나타나죠. 그 앙리 2 세가 죽고 나서 그 앙리 2 세의 동생이 누구였냐면 앙리 3 세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앞에서 얘기한 인제 뭐냐면 그 바시 대학살을 주도한 그 카톨릭 가문이었던 기지공 앙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남부 지역에 나바르 앙리가 있었죠. 자, 요 3 명이 인제 막 싸우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 그래서 앙리가 3 명이 싸우기 때문에 세 앙리의 정책인데 이 앙리 3 세하고 기지공 앙리는 같은 카톨릭 편이었지만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앙리 3 세가 기지공 앙리를 암살할 뻔이죠. 그러니까 기지공 앙리 측에서 그 당시 그 기존 앙리 측에 있는 수도사가 앙리 3 세를 또 죽여버려. 그러면 인제 앙리 3 세와 기증 왕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유일한 인제 뭐냐면 계승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직계가 다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마고의 남편이었던 나바르 앙리야. 예. 그래 갖고 이 나바르 앙리가 인제 그 당시 그 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인제 뭐예요? 신교도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저항감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카톨릭을 개종한 다음에 앙리 4 세로 즉위를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앙리 4 세를 즉위하고 요 앙리 4 세가 부터 시작해서 부르봉 왕조가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이런 과정에서 인제 뭐냐면 이렇게 그 즉위한 그 앙리 4 세는 이제 즉위하자마자 뭘 공포했냐면 낭트 칙령을 공포했어요. 낭트 칙령. 요 낭트 칙령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앙리 4 세는 위구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여했어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이때 이제 프랑스 종교 전쟁이 중지됐고요. 그리고 이에 당연히 카톨릭과 교황은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프로테스탄 저항이 뭐냐면 요때 딱 낭트칠령을 해 가지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남부 프랑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갖고 뭐냐면 자체적 요새를 만들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위그너 전쟁은 프랑스 침략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공포된 건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인제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서양사 총론에 있는데 음 읽어 볼게요. 1162 번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볼게요. 이게 1161 번하고 1162 번. 교황이 인제 뭐냐 반발했다는 내용이 예전에 기초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한 나라의 두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시의 획기적인 조치였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신념이었으니까 당연히 인제 반발이 컸겠죠. 그만큼 인제 뭐냐 두 종파는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불만은 카톨릭 쪽이 더 컸는데 교황은 이걸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측량이라고 반발했고 리슐리에는 국가 내 국가에서 불만이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앙리의 이제 뭐냐 낭트 칙령 외에 그 방퍼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신교도의 저항은 계속 이어졌는데 요 내용을 볼게요. 자, 프랑스 내 프로테스탄트 저항은 17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압력을 계속했고 앙리의 사슬을 계승한 루이 13세 시대에 18년에 그간 정치 실권을 잡은 추기경 리슐리에는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을 분쇄하기 위해서 라론세를 점령했다. 자, 1 년간 전쟁 후 프로테스탄트는 패배했고 위그너 이후에 정치 세력을 상실했고 다만 종교적 자유만 항의했고 그리고 인제 위그너 전쟁은 1629 년에 그란스 침략을 시조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낭트 침략은 형식적인 거고 그란스 침략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그너 전쟁은. 자, 그래서 이 그란스 침략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이 위그너들이 남부 프랑스에 요새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를 이제 철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만 개인의 종교적 자유만 인정하는데 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도 그 당시 인제 루이 14 세가 집권하자마자 없앴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인제 이 뭐냐면 낭떠증이 어떤 내용이냐 요걸 보면요. 자, 위건우는 카톨릭 교도의 동일한 그 시민적 권리와 지책을 항의할 수 있고 집회와 교육의 자유를 부여할 수 있고요. 두 종파로 구성된 동수법전에서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그다음 국고의 지원으로 목사를 부여할 수 있고 위군노 수비대의 주도를 허용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앞에서 군사적인 거니까 그 당시 프랑스 침략으로 철폐됐죠. 요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낭트 칠령을 써 하면
뭐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다. 한 가지 쓰라고 하면 이제 그 정도 쓸 수 있는데 그 외에 뭐 두세 가지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요걸 좀 기억을 해서 인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 요 내용은 어딨냐면 서양사 그 개념어 사전이 있어요. 예. 요게 있어. 요게 제가 이제 발췌를 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있고 그러면은 30년 전쟁을 보겠습니다. 30년 전쟁은 17 세기 때 일어난 유럽의 최후면서 최대의 종교 전쟁이야. 일종의 이제 이게 국내전이었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국제전으로 이제 발전됐잖아요. 그 30년 전쟁은 이제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배경과 가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로 베스턴 팔렌 조약 있죠. 그 베스턴 팔렌 조약하고 그다음에 어디야?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결과. 삼일 전쟁 결과. 그게 더 이제 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 30년 전의 배경하고 가정들은 보다는 그 베스턴팔렌 조약 내용하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 같아.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나 배경을 무시해라. 그건 아니죠. 예. 그냥 그것도 같이 보면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그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30년 전쟁이 일어날 때 인제 독일의 그 배경 상황을 볼게요. 자, 일단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서 카톨릭의 세력이 회복돼 있었죠. 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계기가 됐던 게 농민 전쟁이잖아요. 농민 전쟁이 이제 중남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루터하고 이게 뭐냐면 손절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얘들이 손절되면서 여기 남부 지역이 다시 카톨릭으로 인제 복귀가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아우구스부르크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이제 칼빈파들이 세력 확대했고 그다음 아우구스부르크가 남긴 하해 문제인데 뭐냐 카톨릭 제도를 더 이상 점거를 못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인제 그 신교들이 그 원래는 이 자기가 정관 카톨릭 제도를 가져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전가하지 못했는데 이건 나중에 전쟁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쟁 과정에 또 불거져 나오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의 제후들이 그다음에 유니온을 결성했고 카톨릭 제후들이 그다음에 리그를 결성했는데 유니온이나 리그란 말은 여기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정치적으로 보면 신성 로마 황제가 이제 독일의 정치를 강화해 중앙 집권 정책이죠. 그래서 카톨릭 내세웠고 그다음에 중앙 집권 정책이 강하니까 독일 제후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다음에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뭐냐면 나중에 확대되잖아요. 그 배경과 연결된 건데 발트해 진출 문제로 덴마크, 스페인, 아 스웨덴 등 영국, 프랑스 간의 대립이 있었고 왕조적 대립 과정인데 독일의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의 부르봉 왕국간의 어떤 경쟁 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계속 경쟁 관계가 있었잖아. 합스부르크하고 프랑스의 그 당시 이제 반려 왕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이제 부르봉가하고 여기다 합스부르크가 서로 또 경쟁 관계로 또 연결된 거죠. 자, 국제적 지역인데 30년 전쟁에 국제전쟁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구교도는 에스파냐가 지원했고 신교도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야. 그래서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덴마크,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발트해 진출 문제도 있고 서 지원을 한 것도 있지만 요 나라 자체가 루터파 교회예요. 신교들이죠, 신교들.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죠. 프랑스는 철저한 카톨릭이고 그다음에 좀 국내에서는 또 인제 뭐냐면 어 한때는 미군을 탄압을 했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볼 때 이 프랑스는 좀 약간 포지션이 좀 다른데 국내적으로는 카톨릭 탄압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는 또 뭐냐면 누굴 지원하냐 카톨릭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교를 지원해, 신교를. 그 앞에서 인제 요거와 연결돼 있죠. 독일하고 프랑스 간의 대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입장 볼 때는 신교를 지원을 해 줘야지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거야. 독일 합스부르크가 카톨릭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신의 유럽 패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 얘네들 인제 논리가 뭐냐면 '날강을 경계로 해 갖고 자연 국경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에서 나이강을 주시해 자연 국경선을 입각해 갖고 영토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독일 영토를 일부 잠식할 점령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 등등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프랑스가 독일하고 이제 카톨릭 국가 프랑스가 독일을 견제해서 신교를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덴마크가 이제 지원한 전쟁은 2 기라고 하고 2기 때부터 스페인은 3기 때 지원했고 프랑스는 4기 때 지원했죠. 그렇게. 자, 그러면 이 30년 전쟁 크게 4개 시기로 이제 나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카톨릭 그 30년 전쟁이 보헤미아 전쟁이 돼 갖고 초창기 때는 이제 체코 제국으로 해 갖고 했죠. 그래서 1 기고 이게 그다음에 거기에 인제 요때는 인제 신교들이 패했고요. 다시 덴마크가 인제 개입을 했죠. 네. 요때가 2 기야. 물론 요때도 이제 신교들이 패했고 스웨덴에 이제 정전시키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했는데 요때는 좀 비등비등했어요. 예. 그다음에 프랑스 전쟁 시기에 프랑스가 개입하면서 이제 뭐냐면 사기로 넘어가죠. 예. 이렇게 요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신교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헤미아 전쟁 시기를 보겠습니다. 보헤미아는 오늘날 어느 지역이냐면 체코죠, 체코. 체코는 오랫동안 합스부르크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인제 예전에 중세 시대 때 그 당시 이제 종교 운동이 일어났죠. 이 흡수죠, 흡수. 그래서 흡수 운동의 본고장이야.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면서 신교를 선택함으로써 국교인 카톨릭 합스부르크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게 종교 전쟁이 아니라 그 초창기 때 보헤미아 전쟁은 일종의 체코의 독립 전쟁이었다. 종교를 인제 자유를 외치면서 뭐냐면 그 카톨릭에 대항하는 합스부르크에 대항하는 어떤 그 종교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홉스 운동의 본고장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신교도 비중이 높았고요. 그다음 오스트리아 지배에 대한 어떤 민족 감정이 또 결합됐죠. 자, 그래서 인제 독일 황제 페르난드, 그러니까 원래 페르난드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황제가 되는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이전이에요. 황제가 되기 이전에 처음에 보헤미아 왕이 되고 신교를 탄압을 했어. 그 과정에서 이제 페르난도가 또 독일 황제에 돌아가면서 이제 물러났는데 돌아갔는데 그 틈을 노려 갖고 이제 신교들 귀족들이 새로운 왕을 이제 옹립했죠. 프로테스탄트 동맹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이제 옹립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예. 요거는 설명을 좀 다시 할게요. 그 1619 년에 이제 독일 황제가 인제 페르난드가 이제 즉위됐잖아요, 황제로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전에 1617 년에 보헤미아 왕이 되니까 보헤미아 신교를 탄압했고 그 당시 보헤미아 신교들 귀족들이 이에 반발했고 페르난드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누굴 이제 파견했냐면 그 당시 페르난드가 이제 황제가 되니까 그 당시 이제 팔찌 선제를 프리드리히 보헤미아 왕으로 추대하면서 뭐냐면 그 이렇게 전쟁이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흡수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흡수는 이제 보헤미아 전쟁이 일어날 때 페르난드는 독일 황제이면서도 그 당시 뭐냐면 보헤미아 왕이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신교들이 인제 뭐냐면 그걸 거부하고 새로운 왕을 인제 선택을 해 가지고 뭐냐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프로테스탄트 동맹, 카톨릭 연맹이 결성해서 데뷔를 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반란군이 격파됐죠. 그리고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의 합수국가 세습왕국으로 또 전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여기까지 딱 끝냈으면 됐는데 여기까지는 국내전이죠. 이제 외세가 개입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의 3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종교적 목적이었지만 정치 세력이 서로 결부돼 있고 그것이 또 뭐냐면 또 외세가 개입하는 요 단계인데 자, 그래서 외세가 이제 개입하면서 전쟁이 확대돼 나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덴마크, 어 그다음에 스웨덴, 그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개입을 하게 되는데 자, 2 기를 볼게요. 자, 2 기는 이제 덴마크가 이제 했는데 덴마크는 정통의 루트파 교회 가 이제 믿고 있는데 루트파를 믿고 있었는데요. 그때 덴마크 왕이었던 크리스찬 4 세가 그 당시 인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덴마크는 호스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호스탄트 지역은 독일의 제후국이거든요. 근데 덴마크 왕이 겸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덴마크 왕이면서도 독일 제후인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독일에는 발언권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덴마크 왕 입장 올 때는 그 당시 북해 항구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교들의 어떤 장악한 카톨릭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개입을 했고, 요 덴마크 왕을 지원했던 나라가 영국이야. 영국. 영국이 그 당시 이제 뭘 지원했냐면 이제 이걸 재정적 지원을 해 줬거든요. 네. 영국 같은 나라는 좀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제 뒤에서 뭐냐면 외국 유럽 세력을 지지해 주고 뭐냐면 후원해 주는데 자기가 직접 병력을 파견한 건 별로 없어요. 유럽 내전에 개입은 하긴 하는데 그거는 정치적 목적이야.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 줘. 자신의 군대를 별로 파견하지 않고. 어 그리고 뭐냐면 주로 인제 뭐야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인제 얘네들 당시에 유럽 전쟁을 빌미로 해 갖고 프랑스 견제해서 식민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를 견제하고 식민지를 확보하는 데 있어. 예. 하여튼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이때 인제 황제군은 발렌시타인이라는 용병 대장을 고용해 가지고 이게 격파했죠. 발렌시타인은 상당히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래 갖고 이 사람이 인제 자기 부인이 상당히 부자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 돈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용병을 만들어 가지고 용병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당시 이제 황제한테 돈을 받고 동원됐는데 이 사람이 군사적 능력은 되게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르벡 조약으로 해서 덴마크의 신성 내국으로서 가졌던 특권을 박탈하고, 앞에서 말한 덴마크는 그 당시 홀스타인 공으로서 또 겸직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독일 제후제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핑계로 해 가지고 많이 개입을 했는데 이걸 이제 팍 박탈하고 나서 박탈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신교들이 장악하는 이제 카톨릭 재산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반환령을 내려서 다시 예전에 "카톨릭들한테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인제 하 했거든요. 이 반환령을 내렸다는 거. 자, 그래서 인제 덴마크 왕 개입은 여기 끝냈고 그다음에 대의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지금도 그렇지만 군사력이 상당히 강한 국가예요. 예. 나라는 좀 작은 국가예요. 지금도 뭐 인구가 1,000만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군사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 당시에 스웨덴도 인구가 뭐 5-600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5-600도 안 됐다. 한 200, 300 정도 됐나? 그래서 하여튼 그 밖에 안 된 200 이나 300 밖에 안 됐던 그 조그만 나라인데 국土크지만 이제 인구는 적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 이제 구스타프 아돌프의 개혁을 통해서 군사력은 상당히 강했던 강소국 같은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이때 이제 발트의 패권을 노리고 스웨덴 구스타프 아돌프가 신교도 편에 이제 참전을 하죠. 그리고 뒤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을 해 주고요. 자, 그래서 류첸 전투에서 크게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류첸 전투에서 이기긴 했지만 구스타프가 이제 전사를 내은 거야. 거기다가 인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나르트능고 전투에서 발렌슈타인이 인제 그때 이제 또 죽죠. 이 사람이 유명한 장인데, 자, 그래서 이제 황제는 스웨덴 왕이 개입하고 나서 인제 뭐 서로 간에 일진일퇴하니까 이제 독일 내 프로테스탄트 제후가 이제 하해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물론 이게 깨지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그리고 인제 프랑스가 개입해. 프랑스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뒤에서 봐주는 방식으로 인제 지원해 줬는데 이때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이제 프랑스 리슈에가 신규표에 가입 개입하죠. 편에서 개입하죠. 리슈에는 인제 뭐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 추기경이에요. 자기가 카톨릭 추기경이면서도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그보다는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뭐냐면 개입을 한 거죠. 신교도 편에 개입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인제 합스부르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던 거고, 결국에는 황제군이 패배하고 베스튼 초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이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 단계씩이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베스튼 환란 조약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한 3-4번 나왔어요. 되게 중요하죠. 30년 전쟁이 이제 끝말잇던 베스트팔렌 조약은 뭐냐? 이게 의미가 상당히 큰데 근대에 들어와서 규모가 제일 큰 조약이었고요. 그리고 프랑스와 스웨덴이 승자 입장에서 이제 서 가지고 돼 있고, 패자는 누구겠어요? 오스트리아하고 스페인이죠. 둘 다 합스부르크가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와 스웨덴은
독일 지방의 양도를 받아서 신성 로마 제국의 포괄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스웨덴은 독일의 이제 신성 로마 제국으로서 이제 편입됐던 거죠. 자기가 왕이면서 제국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제후로서 독일 내정이 간섭할 수 있는 포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지분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인제 여기 과정에서 인제 뭐 영토도 인제 뭐냐면 좀 얻게 되는데 그 당시 메스툴베르댕 원래는 이제 프랑스 땅인데 이걸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베스턴팔렌 지역이고요. 그리고 알자스 지역을 획득하게 돼요, 알자스. 근데 노레는 언제 획득했냐면 노레는 뒤에 획득했어요, 노레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냐면 획득한 게 아니라 노렌 지역은 1766년에 이제 획득한 거야.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고 나서 후에 이제 획득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서 베스트팔렌 조약 때 알리아스 노렌을 얻었다. 이런 말인데 이거 오답이죠. 예. 1648년에 뭐냐면 그 베스트팔렌 조약에 따라서 프랑스 수준에 들어갔고 알리아스는 그래서 노렌은 좀 뒤에요. 이게 1766년 한참 뒤네요. 한참 뒤에 노련이 추가된 거야. 한참 더 100년 뒤에 추가된 거야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알제스 로렌은 이게 상당히 유명하죠. 원래는 이게 독일 땅이었어요. 당연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독일어겠죠. 독일인이 살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땅을 왜 프랑스가 얻으려고 하냐면 라일강 그 뭐냐면 이게 그 프랑스 쪽 서부 지역인가? 예. 서부 지역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국경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 땅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이제 막상 이게 했는데 독일어 사용하는 독일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불 전쟁 때 다시 누구한테 독일한테 넘어갔죠. 1872년에. 그래서 있다가 나중에 인제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때 다시 프랑스 넘어가고 2차 세계 도중에 다시 독일 넘어가고 2차 패하고 나서 독일 패하고 나서 다시 프랑스로 넘어가요. 예. 그래서 요때 인제 뭐냐 가서는 지금은 이제 이 알자스 노렌 지역은 프랑스인들이 살고 있죠. 프랑스어권이고요. 예. 하여튼 처음에는 독일어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노렌은 1766 년에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잠깐요. 여기. 자 1773 년에 1173 번을 읽어 볼게요.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현재 프랑스 동북부에 위치한 알자스 로렌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의 심해 대결에 따라 소속이 바뀌었다. 알자스 대부분 지역은 그 1648 베스턴팔렌 조약에 따라 프랑스의 수준이 들었고 로렌도 1766년에 이제 추가 수행했다. 1872년 프랑크푸르트 조약에 의해서 이 지역의 거의 대부분 독일에 할양됐으며 어, 이게 뭐냐면 이제 보불 전쟁이죠. 그리고 독일의 가혹한 정책은 특히 알자스 지민의 반감을 고조시켰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이 지역을 다시 프랑스에 들어갔고 2차 세계대전 초기에 히틀러 제3제국에 편입됐다가 1945년에 독일의 패망을 더불어 다시 프랑스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독일인 지역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프랑스 영토로 넘어가면서 프랑스 지역으로 이제 바뀐 그 영토가 알자스 노렌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서포말리아를 비롯한 발트해와 북해 그 연안을 획득하죠. 그래서 오데드 육궁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브름의 주요 소유하고 그다음에 엘베강 배제도 강 하구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도에서 이제 대충 보면 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웨덴이 장악한 지역. 예. 포메는 있는데 요 지역, 서포멘은 여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자 브랜드부르크 선제우인데 자 브랜드부르크 선제우는 이제 좀 생소할 거야. 이게 나중에 위트레트 조약 이후에 프로이센으로 바뀌거든요, 명칭이. 그래서 브랜덴부르크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그 오늘 베르닝 있죠. 베르닝을 통치했던 그 지역이에요. 여기 지역이야. 네, 요 지역. 예. 원래는 이 베르닝 지역을 통치했던 건데 이 그 지역이 나중에 결혼 동맹을 통해서 요 프로이센 땅을 얻게 돼. 동프리센 땅이죠. 요걸 이제 얻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서프레센까지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제 프레이센하고 그다음 브랜덴부르크에 있는 거야. 본지는 브랜덴부르크 지역이고 베는 그 주변 지역이고 프로이센은 인제 뭐냐면 일종의 어 월경지죠. 월경지. 겨운동맹을 통해서 획득한. 그래서 이 프로이센 지역이 나중에 이제 있는데 나중에 위트레트 조약 이후에 뭐냐면 프로이센 왕을 칭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이 브랜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왕을 칭할 수가 없어요. 왕은 인제 뭐냐면 그 신성로마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나 한 그 한 황제 칭호는. 그렇기 때문에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걸 취하지 못하고 신성로마 제국 밖에 있었던 포이센의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포이센 왕이 인제 칭하게 되죠. 그래서 정식 명칭이 뭐냐면 나중에 인제 좀 얘기하겠지만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 왕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인제 프로이센 왕이 되면서 오히려 이 프로이센 지역이 이제 명칭이 더 부각되면서 인제 뭐냐면 프로이센 지역은 이제 어 프로이센이라고 쓰고 있지만 원래 그 본지는 요 지역이다. 베르닌 부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브랜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신교들 편을 들었기 때문에 동포르멘과 약간의 주격을 획득했어요. 동포르멘은 어디냐면 요 지역이죠. 요 지역. 여기가 그 서포르멘이 스웨덴 지역이고 여기야. 예. 요 지역을 얻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냐면 여기 브랜덴부르크는 요 지역을 얻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인제 요 지역도 얻고 동프레이센 그러니까 월경지가 되게 많죠. 이렇게 월경지가 많아.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개혁이 났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래서 토 동포메론을 얻고 나서 나중에 인제 스웨덴으로부터 또 서포메론 지역을 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전략적으로 이 포메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발트해 연안 발트 포이센 지역이나 그래서 요 지역을 장악한다는 것은 요 발트해 지역을 이제 장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 왜 여기 지역을 얻으려고 했냐면 요 발트해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지만 이것도 나중에 포이센에 뺏겼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독립을 정식 인정받았다. 예.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독립하고 있었는데 이거 정식으로 인정받은 거는 이제 30년 전쟁 이후에 베스튼 팔렌 조약이다. 스위스는 뭐 어디와 관련돼 있죠? 독일의 합스부르크와 관련돼 있고 네덜란드는 그 스페인의 합스부르크와 관련돼 있죠. 이 내용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칼뱅파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재산은 인제 여기 없는데 교회 재산의 기준으로서 1624 년에 뭐냐면 기준으로 인정받죠. 그래서 이제 1624 년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하이 기준을 그대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국교의 강탈 신교의 재산을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제 지배자의 종교를 따른다 내용도 있어요. 이건 아우쿠스 하이의 내용과 동일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개인의 자유도 인정하지 못했냐 하면 개인의 자유도 인정받아요. 요건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어. 자 그래서 그 연방 국가의 이제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또 인정받았다는 거. 그래서 외국과 동맹을 체결할 권리를 획득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외교권이 없었는데 외교권 인정받았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붕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개인의 종교의 자유 인정을 볼게요. 원래 이제 명문에 보면 지배자의 종교를 그 신민이 따른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30년 전쟁에 있는 베스튼팔렌 조약에. 근데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는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기준을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갖고 제가 이 기준 연도를 이제 까먹었는데 하여튼 땡땡땡땡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이전에 뭐냐면 그 신교든 구교를 믿었던 사람은 뭐냐면 "지배자의 종교를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예민한 게 땡땡땡을 기준으로 해 갖고 신교나 구교를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은 지배자의 종교를 따를 필요 없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야 그러면 이게 자기가 땡땡땡 기준을 이렇게 믿었다는 그 이전에 믿었다는 걸 뭐냐면 어떻게 증명할 거야? 증명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부터 믿었다고 주장해 버리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배자가 이제 천주교라고 해도 카톨릭이라 해도 그 밑에 인제 신교들이 있었잖아요. 신교들도 땡땡땡 전부터 "우린 나는 신교를 믿고 있었다." 주장해 버리면 이걸 인정해 줘야 돼. 그래서 이 예의 조항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자유가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칙상은 지배자의 종교 자유이 채택을 했죠. 자기가 인제 뭐 루터파는 그 신민도 루터파였고 그다음에 카톨릭은 그 신민도 카톨릭이었고 그다음에 뭐 칼뱅파는 그 제후는 칼뱅파는 그 밑에 있는 뭐냐면 그러니까 개인들은 시민들도 다시 카르페를 믿어야 되죠. 근데 이게 원칙이지만 예의적으로 땡땡땡 년에는 그 이전에 믿었던 사람은 종교 자유를 인정해 주겠다 하니까 땡땡땡 이전부터 우리가 "내가 믿었다." 이렇게 주장해 버리면 그냥 자기 지배자와 상관없이 계속 그 영토 안에서 자기 종교를 믿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의 조항 때문에 실제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30년 전쟁 이후부터 이제 종교 문제가 인제 국가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된 거야.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종교 안에는 하나의 어떤 하나의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이 깨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약을 볼 때 조약 내용뿐만 아니라 조약의 어떤 영향이나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걸 같이 보셔야 돼. 그래서 조약 명문만 이렇게 딱 보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30년 베스턴 팔레 조약뿐만 아니라 한국에 여러 조약이 맺었잖아요. 근데 그년에서 그 조약도 적용되고 다른 조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약 내용뿐만 아니라 그 조약 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결과와 영향을 불러일으켰는가도 같이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자, 독일은 이제 30년 전쟁을 겪고 뭐냐면 겪고 나서 많은 인적, 물적 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감소되고 근대 독일의 어떤 근대적 발전에 경제에 타격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포울센이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브랜덴부르크죠. 그때 흥행을 마련했다. 자, 또 독일에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베스턴팔렌 조약은 지배자 종교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의 조항으로 땡땡땡 년을 기준해 갖고 이전에 믿었던 사람 개인의 자유 종교 자유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실제로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 줬다. 그래서 원칙은 있지만 예의가 있고 예의가 시간이 지나서 원칙이 돼 버린 거죠. 그다음에 국가와 주권의 평등 개념이 뭐냐면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근대 외교의 어떤 시발점이 되었고 어떤 이제 뭐냐면 주권이라는 개념, 국가의 주권의 개념이 확립됐던 것이 요 시기예요. 요 시기 때.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예전에 7차 세계사 금성 교과서에서 실어 놓은 건데 오늘날 그 개정 교과서와 달리 오리지널 그 세계사 교과서를 내용이 되게 풍부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책인 것 같아. 인공용어는. 그래서 좀 적어 놨어요, 제가. 자, 루터파, 칼뱅파, 영국 국교도 등 신교도가 성립하자 형식적으로 부패한 기존의 교회의 인식을 이제 부패한 기존의 교회의 의식을 품었던 사람들이 신교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신교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야 됐다. 카톨릭 측은 교황만이 기독교 세계의 지배자를 거듭 확립하면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신교를 탄압했고 자, 이에 따라 종교 대입은 세속에서 정권 다툼과 결부되어 전쟁을 치달았다. 여기에 종교의 이름으로 외국 세계까지 가담하여 종교 대입은 국제 분쟁을 번지기 일쑤였다. 대표적인 종교 전쟁으로서 왕위 계승권을 놓고 대립했던 프랑스 위구르 전쟁, 신교도가 중심이 됐던 국교 국가인 에스파냐 독립한 네덜란드 독립전쟁, 독일 내전에 유럽 전역에 국교 신교에 가담했던 30년 전쟁이다. 30년 전쟁 후에 맺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유럽인들 비로소 개인의 종교 선택을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예의 조항에 서 예의가 원칙이 되면서 이제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세 흥기 마련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177번인데 좀 읽어볼게요. 네,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30년 전쟁의 고비도 독일은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 연방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며
각 연방 국가는 저마다 차이는 있으나 신분제 국가의 단계부터 절대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신분제 국가 때는 30년 전에 신분제 국가는 일종의 이제 왕권하고 여러 이제 뭐냐면 시민이나 그 밑에 제후세력과의 어떤 그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단계였거든요. 근데 30년 전쟁 결과 인제 그 각 제후대의 권한이 집중되죠. 전쟁을 하려면 중앙 집권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방 국가에서 이제 신분제 의회보다는 연방의 제후가 뭐냐 권한이 커지게 돼요. 예. 그러면서 독일의 각 제후국가들이 인제 절대 왕정 체제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신분제 국가는 일종의 가독이었는데 각 세력들의 어떤 평등한 관계를 통해서 만든 신분제를 통해서 가독이었는데 이때부터 절대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수많은 연방 국가 중에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유럽의 국제 정책에 가장 주목을 끌고 또한 중요했던 것이 브랜덴베르크 프루이센 흥이다. 그래서 이제 이 브랜덴베르크는 이 프루이센 땅을 이제 30년 전쟁 때 이제 또 견원 동맹에서 얻게 되죠. 그래서 요걸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엔 브랜덴부르크로 불렀다가 나중에 이제 프루이센 왕의 칭을 얻게 되면서 여기보다는 요게 더 부각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프루이센이 익숙해잖아요. 자, 하여튼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그 근대적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서 주권 행사와 이제 외교관 교환 등을 통해 동등한 국제 관계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그 30년 전쟁의 결과 중 하나는 근대적인 어떤 국제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자, 근대 국가 체제, 국제적 세력 균형, 근대적 외교 관계 등의 개념은 이미 16세기 대두되었으나 맞으나 신성 로마 제국 우위가 그 시효로 억눌렀다. 그러나 30년 전쟁 이후에 유럽 각국은 동등한 주권 행사와 국제 관계를 수립하였다. 특히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제후들이 뭘 얻게 돼요? 외교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0년 기간 전쟁 기간 동안 이 장학사인데 이때 많은 용병들이 또 개입돼. 뭐 스위스 용병, 그다음에 독일의 이제 랜덴베르크인가 하여튼 뭐 무슨 용병이 있어. 하여튼 그 용병들이 개입되면서 이 용병들이 자기가 인제 뭐냐면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좀 수틀리면 사람들 죽이고 막 강간하고 막 그렇게 있었거든요. 자, 그걸 보고 나서 '안 되겠다. 인도주의와 국제법이 인제 필요하겠다.' 왜냐면 아무리 전쟁이 나도 지킬 것은 지키자. 선을 넘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고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국제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로티우스가 인제 뭐냐면 그 국제법 대가잖아요. 이게 인제 뭐냐면 그 당시 30년 전쟁의 어떤 것을 목도하고 나서 이 국제법을 주장했던 거죠. 이거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관련돼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80번 한번 보죠. 자, 30년 전쟁 중에 잔인한 학살이나 무차별적인 전투 행위는 국가의 규제하는 법, 즉 국제법을 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자, 인도주의적 구도를 우선하는 국제적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평화시뿐만 아니라 전시의 행위를 규제하는 국제법에 대한 인식을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전투원의 시민에 대한 보호, 병상자의 대우, 무차별 약탈 금지 등 같은 문제가 국제적 논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전쟁 기간이라도 지킬 선은 지키자. 지킬 건 지키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없는 내용이 또 플러스 되자면 이걸 좀 안 적었네.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이 전쟁 30년 전쟁을 계기로 해 갖고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가 타격을 받죠. 타격을 받고 대신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패권을 장악해요. 그때 프랑스의 패권을 장악할 때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뒤에 얘기한 이슈레의 추기경이죠.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제 내용을 이제 이게 좀 읽어 봐야 되나? 잠깐만요. 예. 이건 각자 보시고. 자, 그래도 이제 30년 전쟁을 이렇게 해서 끝냈고요. 그다음에 지리산 발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80 번이에요. 지리산의 발견과 결과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